낙엽 지는 가을, 스며든 그림자. 선생님 존경합니다. 전주 효자동의 30년 넘은 주공 아파트. 거실 벽에는 빛바랜 흑백 결혼사진이 걸려있고 그 아래 자개장 위에는 먼저 떠난 남편의 영정사진이 놓여있다. 먼지가 내려앉은 탁자 위에서 스마트폰이 낯선 진동과 함께 카카오톡 메시지를 띄웠다. 72회의 세월이 눈가에 깊은 골을 판 김은숙 여사의 눈이 돋보기 너머로 가늘어졌다. 프로필 사진은 붉게 물든 외국의 단풍나무 숲이었고 보낸 이의 이름은 마이클 박이었다. 생전 처음 보는 이름. 광고이거나 엉뚱한 사람이 잘못 보낸 것이리라.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화면을 끄려했다. 하지만 선생님이라는 세 글자가 그녀의 손가락을 멈추게 했다. 평생을 초등학교 교단에 서서 분필 가루와 함께 살아온 그녀에게 그 호칭은 단순한 부름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삶 그 자체였고 이제는 희미해진 자부심이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녀는 서툰 손길로 화면을 몇 번이나 더듬어 메시지를 열었다.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잠시 시간 괜찮으실까요? 저는 오래전 선생님께 잠시 가르침을 받았던 학생입니다. 지금은 캐나다에서 작은 무역업을 하고 있는데 문득 선생님 생각이 나서 염치불구하고 연락드렸습니다.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깍듯하고 정중한 문장, 띄어쓰기와 맞춤법도 완벽했다. 요즘 젊은이들 같지 않은 예의 발음에 김은숙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은 가시지 않았다. 캐나다? 제자 중에 캐나다로 이민 갔다는 아이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타자를 쳤다. 스마트폰 자판은 그녀에게 여전히 어색하고 불편했다. 오타를 몇 번이나 고친 뒤에야 겨우 짧은 답장을 보낼 수 있었다. 누구신지요? 제가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거의 실시간으로 답장이 왔다. 마치 그녀의 답장을 애타게 기다렸다는 듯이. 괜찮습니다, 선생님. 워낙 오래전 일이니까요. 제가 20여 년 전 잠시 전주 중앙초등학교에 다녔던 박진우라고 합니다. 6학년 때 1년 정도 다니다가 아버지 사업 때문에 갑자기 서울로 전학을 갔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6학년 3반 담임이셨습니다. 워낙 숫기 없고 말썽만 부리던 아이라 기억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사업 때문에 외국 생활이 길어지면서 마이클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박진우. 김은숙은 눈을 감고 희미한 기억의 조각들을 힘겹게 더듬었다. 6학년 3반 담임, 중앙초등학교. 20여 년 전이면 그랬다. 까무잡잡하고 유난히 눈이 크던 아이.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지만 편모스라에서 어렵게 자라 늘 주눅 들어있던 아이. 어느 날 갑자기 인사도 없이 사라져버려 마음이 쓰였던 아이. 어렴풋이 그 아이의 슬픈 눈망울이 떠올랐다. 박진우군. 혹시 그림 잘 그리던 그 아이 맞나요? 어머니가 몸이 좀 편찮으셨던. 네, 맞습니다, 선생님. 저를 기억해 주시는군요. 정말 영광입니다.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화면 너머로 그의 벅찬 감정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했다. 김은숙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잊고 있던 제자가, 그것도 어렵게 자랐던 아이가 성공해서 자신을 기억해주고 연락했다는 사실이 메마른 사막 같던 가슴에 작은 샘물 하나가 솟아나는 듯한 감동을 주었다. 남편이 5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서울 사는 외동딸 서연이 제 가정을 꾸린 뒤로 이 넓은 아파트에는 그녀와 TV 소리 그리고 깊은 정막만이 함께 살고 있었다. 아침이면 일어나 공원을 잠시 걷고 복지관에 나가 점심을 먹고 서예 교실에 들렀다가 돌아오는 단조로운 일상. 복지관에는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이 많았지만 평생 남에게 속내를 잘 드러내지 못하는 성격 탓에 깊은 관계를 맺지는 못했다. 딸 서연은 바쁜 워킹맘이었다. 한 달에 한두 번 겨우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이 전부였고 얼굴을 보는 것은 명절이나 되어야 가능했다. 이해하면서도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날 이후 마이클 박, 진우 군과의 카카오톡 대화는 김은숙의 일상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시차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꼬박꼬박 안부를 물었다. 선생님, 좋은 아침입니다. 캐나다는 이제 막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계신 곳은 아침 햇살이 가득하겠군요. 오늘 하루도 부디 평안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는 캐나다 밴쿠버의 아름다운 풍경 사진을 보내주었다. 눈 덮인 로키 산맥, 에메랄드빛 호수, 붉게 물든 단풍 숲.
김은숙은 그 사진들을 보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먼 나라를 상상했다. 그는 때로는 김은숙이 좋아했던 이혜인 수녀의 시를 보내오기도 하고 그녀가 젊은 시절 즐겨 들었던 올드 팝송을 유튜브 링크로 보내주기도 했다. 그의 세심함은 놀라웠다. 선생님, 이 노래 기억나시나요? 학창 시절 선생님께서 라디오에 엽서를 보내 이 노래를 신청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문득 생각이 나서 찾아봤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런 것까지 기억할까? 김은숙은 신기하면서도 기분이 좋았다. 누군가 자신을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깊이 기억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벅찼다. 그는 김은숙의 교사 시절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가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했는지, 가난한 아이들에게 몰래 빵과 우유를 챙겨주었는지, 때로는 엄했지만 얼마나 따뜻한 분이었는지 이야기하며 존경심을 표했다. 김은숙은 잊고 있던 자부심과 보람을 다시 느끼는 것 같았다. 가끔 그는 국제전화로 전화를 걸어왔다. 낮은 저음의 목소리는 카톡 메시지만큼이나 부드럽고 신뢰감을 주었다. 그는 자신의 성공 스토리와 사업 이야기, 그리고 타국 생활의 외로움을 털어놓았다. 아버지가 서울로 온 뒤 사업에 실패하고 어머니마저 병으로 돌아가신 뒤 홀로 힘겹게 유학길에 올라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은 한편의 드라마 같았다. 그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시절 선생님의 따뜻한 격려 덕분이었다고 말했다. 선생님께서 그때 제 그림을 칭찬해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지금쯤 길거리 화가나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선생님은 제 인생의 은인이십니다. 김은숙은 손사래를 쳤지만 싫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기뻤다. 자신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그런 의미가 되었다는 사실이 뿌듯했다. 그녀는 그에게 남편 이야기, 딸 서연 이야기를 하며 자신의 외로움을 조금씩 털어놓았다. 그는 언제나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다. 선생님, 제가 한국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선생님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때는 꼭 최고급 한정식으로 대접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선생님의 든든한 아들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께서 이렇게 외롭게 지내시면 안 됩니다. 제가 반드시 호강시켜드리겠습니다. 달콤한 말들. 김은숙은 자신이 다시금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보호받는 존재가 된 것 같아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는 진우 군과의 대화를 딸 서연에게는 비밀로 했다. 괜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고 어쩌면 이 설렘을, 이 비밀스러운 행복을 온전히 혼자 간직하고 싶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매일 아침 그의 메시지를 기다리며 눈을 떴고 밤에는 그의 사진을 보며 잠이 들었다. 스마트폰은 더 이상 불편한 기계가 아니라 세상과 그녀를 이어주는 유일한 통로이자 행복의 원천이었다. 가을이 짙붉게 물들어가던 어느 날 진우 군에게서 다급한 목소리에 전화가 걸려왔다. 평소의 차분함과는 전혀 다른 당황하고 불안한 목소리였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제가 지금 한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데 갑자기 세관에서 통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했는데 제가 지금 해외에 있다 보니 당장 현금을 인출할 수가 없습니다. 서류 문제만 해결되면 바로 풀릴 돈인데 혹시 아주 잠시만 정말 며칠만 융통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300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한국 들어가면 바로 몇 배로 갚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김은숙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돈. 그가 처음으로 구체적인 금액을 언급하며 돈 이야기를 꺼낸 것이었다. 순간 며칠 전 복지관 친구 오미자 씨가 지나가듯 했던 말이 불길한 예감처럼 스쳐 지나갔다. 은숙 씨, 요즘 얼굴 좋아졌네. 혹시 연애해? 아들 같은 사람한테 연락 온다며? 조심혀. 요즘 스마트폰으로 접근해서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꿰어서 돈 뜯어내는 사기꾼들이 그렇게 많다자녀. 특히 우리 같은 늙은이들을 노린대. 그때는 웃어 넘겼지만 지금은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다. 하지만 김은숙은 고개를 저었다. 진우군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20년 만에 자신을 찾아온 유일한 제자였고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절박했고 그의 상황은 너무나 안타까웠다. 그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단 말인가. 얼마나 필요한가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300만 원입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님께 이런 부탁드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정말 선생님 외에는 부탁드릴 곳이 없습니다. 3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그녀가 평생 모은 돈에 비하면 감당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녀는 망설였다.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간절한 목소리와 그동안 쌓아온 신뢰, 그리고 그가 약속한 든든한 버팀목이라는 말이 그녀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게 만들었다. 알겠습니다. 계좌번호를 보내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제가 지금 보안상 문제로 제 계좌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 한국 지사 직원 편으로 보내드릴 터이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게 가장 안전하고 빠릅니다. 조금 이상했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겠지 싶었다. 그녀는 다음 날 아침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돈을 찾았다. 두툼한 현금 봉투를 품에 안고 약속 장소인 전주 시내의 한적한 카페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약속된 시간에 젊은 여자가 나타났다. 검은색 정장에 검은색 마스크를 쓴 눈매가 날카로운 여자였다. 자신을 마이클 박 대표님의 비서 하나라고 소개한 여자는 김은숙이 내민 돈 봉투를 세어보지도 않고 가방에 넣고는 대표님께 잘 전달하겠습니다라는 말만 남기고 황급히 사라졌다. 김은숙은 왠지 모를 찜찜함을 느꼈지만 곧바로 진우 군에게서 온 감사 메시지에 마음을 놓았다. 그는 덕분에 급한 불을 껐다며 한국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선생님께 달려가겠다고 약속했다. 김은숙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어려운 제자를 돕는 것은 스승으로서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비극의 서막에 불과했다. 300만 원은 곧 500만 원이 되었고 500만 원은 1000만 원이 되었다. 사업 준비금, 현지 직원 월급 미지급,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병원비, 투자금 유치를 위한 로비 자금. 진우 군의 급한 문제는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그는 그때마다 김은숙에게 눈물로 호소했고 장밋빛 미래를 더욱 화려하게 속삭였다. 선생님, 이번 일만 잘 해결되면 제가 한국에 추진 중인 실버타운 사업이 본궤도에 오릅니다. 최고의 시설을 갖춘 곳에 선생님을 VIP로 모실 겁니다. 정원에는 선생님께서 좋아하시는 하얀 목련을 심고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며 시를 읽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가슴이 뜹니다. 그는 이제 선생님만을 위한 특별 투자 기회를 제안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추진하는 실버타운 사업에 투자하면 몇 달 안에 원금의 3배, 4배를 돌려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복잡해 보이는 영문사업 계획서와 화려한 그래프까지 카톡으로 보내왔다. 김은숙은 그 내용을 단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가 보내는 캐나다의 성공한 사업가 모습, 물론 모두 인터넷에서 도용한 사진이었다과 전화기 너머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돈을 전달하는 방식도 점점 더 대담하고 은밀해졌다. 이제 하나는 카페 대신 인적이 드문 공원 벤치나 아파트 후문에서 돈을 받아갔다. 때로는 고속버스 터미널 수화물 센터를 통해 보내라고 하거나 심지어 지하철 3호선 물품 보관함에 돈을 넣어두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김은숙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지만 이미 너무 많은 돈을 보낸 상태였다. 여기서 멈추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 그리고 이번만 해결되면 이라는 미련이 그녀의 눈과 귀를 막았다. 진우 군은 경쟁사들의 방해가 심해서 어쩔 수 없다며 선생님과 저의 안전을 위한 것이니 조금만 이해해달라고 그녀를 교묘하게 설득했다. 김은숙은 결국 남편이 남겨준 마지막인 사망보험금과 자신의 노후를 위해 꽁꽁 묶어두었던 퇴직금, 그리고 딸 서연 몰래 가지고 있던 비상금까지 통장에 있던 모든 돈을 그에게 보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지만 그녀는 마이클 박이 약속한 장미 정원이 있는 집과 행복한 노후에 대한 기대로 불안감을 억눌렀다. 그녀는 매일 밤 그가 보내준 가짜 실버타운 조감도를 보며 한국에 돌아올 그와 함께할 날을 필사적으로 꿈꾸었다. 그녀의 낡고 외로운 아파트는 곧 빛나는 행복으로 가득 찰 것이었다. 서울에서 웹디자이너로 일하며 2아이를 키우는 이서연은 정신없이 돌아가는 일상에 치여 살았다.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거는 것도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아이들 밥 먹이고 씻기는 와중에 겨우 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엄마는 늘 괜찮다, 잘 있다고 말했지만 목소리 끝에 묻어나는 외로움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다. 하지만 당장 눈앞의 삶에 쫓겨 그 외로움을 돌볼 여유가 없었다. 늘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 낙엽이 거의 다 떨어져 앙상한 가지만 남은 늦가을 주말, 큰아들 학예회 준비 때문에 며칠 휴가를 낸 서연은 큰맘 먹고 아이들을 데리고 전주를 찾았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노래를 불러서요. 서연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어색하게 웃었다. 그런데 엄마의 모습이 어딘가 이상했다. 평소보다 더 수척해진 얼굴은 그렇다 쳐도 어딘가 초조하고 들떠 보이는 눈빛이 마음에 걸렸다. 그리고 손에서는 스마트폰을 거의 놓지 않았다. 누군가와 계속 카톡을 하는 듯했고 전화가 오면 황급히 방으로 들어가 소곤거리며 통화했다. 엄마, 누구랑 그렇게 통화하세요? 아, 그냥 복지관 친구. 김은숙은 얼버무리며 시선을 피했다. 서연은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처음 보는 값비싼 영양제와 출처를 알 수 없는 건강보조식품병들을 발견했다. 포장지에는 어설픈 영어와 한자가 뒤섞여 있었다. 엄마, 이거 다 뭐예요? 누가 선물이라도 했어요? 아, 그게 저기 캐나다 사는 사람이, 아니 아는 분이 건강 챙기라고 보내줬어. 김은숙은 말을 더듬었다. 캐나다? 서연은 직감적으로 뭔가 아주 잘못되었다고 느꼈다. 그날 밤 서연 아이들을 재우고 거실로 나왔다. 어머니는 이미 잠든 듯했지만 그녀의 스마트폰은 충전기에 꽂힌 채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남의 휴대폰을 몰래 보는 것은 나쁜 짓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마이클 박이라는 이름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고 말 그대로 경악했다. 온갖 미사여구와 달콤한 말들, 황당한 사업 계획과 투자 약속, 그리고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고액의 송금 요구와 돈 전달 약속들. 하나 비서님, 물품 보관함 비밀번호, 마지막 부탁. 서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엄마가, 평생을 현명하고 강단 있게 살아오신 엄마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기에 휘말렸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아이들을 잠시 놀이방에 맡기고 어머니와 마주 앉았다. 그녀는 밤새 잠 한숨 못 자 붉게 충혈된 눈으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 마이클 박이라는 사람 누구예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은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네가 그걸 어떻게, 당장 내놔. 남의 물건을 함부로 훔쳐보는 게 아니야. 엄마, 저 걱정돼서 그래요. 이 사람 아무리 봐도 사기꾼이에요. 엄마, 이 사람한테 돈 보냈어요? 얼마나 보냈어요? 김은숙은 딸의 팔을 뿌리치며 완강하게 부인했다. 아니다. 그 사람은 절대 그런 사람 아니야. 나한테 정말 잘해주는 사람이야. 20년 만에 날 찾아온 내 제자란 말이다.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해.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세상에 그런 제자가 어디 있고 그런 투자가 어디 있어요. 이건 누가 봐도 사기잖아요. 엄마 평생 모은 돈, 아빠가 남겨주신 돈 다 날리게 생겼어요. 모녀 사이에는 격한 언쟁이 오갔다. 김은숙은 자신의 마지막 희망과 설렘을 무참히 짓밟으려는 딸이 원망스러웠고, 서연은 어리석은 사기에 빠져 현실을 보지 못하는 어머니가 속상하고 답답했다. 김은숙은 내 인생이니 상관 마라, 당장 서울로 돌아가 라고 소리치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고, 서연은 거실에 홀로 남아 망연자실한 채 눈물을 쏟았다. 서연은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인터넷 탐정이 되어 마이클 박의 흔적을 쫓았다. 그가 보낸 사업 계획서는 조악한 짜깁기였고 회사는 유령 회사였다. 프로필 사진 속 인물은 캐나다가 아닌 미국 시카고에 사는 평범한 은퇴한 교수였고 자신의 사진이 도용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서연은 하나와 만나기로 했다는 메모를 보고 약속 장소인 전주역 대합실로 달려갔지만 하나는 나타나지 않았다. 사기꾼들이 눈치챈 것이 분명했다. 서연은 곧장 경찰서로 달려갔다. 하지만 사이버 수사팀의 젊은 경찰은 서연이 내민 카톡 대화 내용을 훑어보더니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어머님께서 직접 신고하신 게 아니고 아직 직접적인 협박이나 명백한 사기 증거가 부족하네요. 특히 본인이 사기가 아니라고 부인하시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강제로 수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일단 어머님을 잘 설득해서 직접 신고하시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답답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서연은 어머니의 휴대폰으로 마이클 박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가다가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나였다. 대표님은 지금 회의 중이십니다. 용건 있으시면 저에게 말씀하세요. 당신들 누구야?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당장 돈 돌려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수화기 너머에서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딸내미신가? 당신 어머니 일에 함부로 끼어들지 않는 게 좋을 텐데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라고. 당신 어머니, 당신 때문에 큰일 날 수도 있어. 알아들어? 명백한 협박이었다. 서연은 공포감에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이들은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었다. 조직적이고 대담하며 잔인했다. 한편 김은숙은 딸과의 다툼과 마이클 박의 연락이 뜸해지자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딸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고개를 들었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아 두려웠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마이클 박에게 카톡을 보냈다. 진우 씨, 무슨 일 있나요? 왜 연락이 없어요? 서연이가 오해해서 그런 거니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며칠 만에 답장이 왔다. 그의 메시지는 그 어느 때보다 절박했다. 선생님, 사실은 서연 씨 때문에 모든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이번 주까지 추가 자금을 넣지 못하면 저 감옥에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500만 원만 더 있으면 됩니다. 이번만 넘기면 정말 모든 게 해결됩니다. 제가 감옥에 가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감옥. 그 단어는 김은숙의 마지막 이성을 마비시켰다. 자신의 제자가 자신을 유일하게 기억해주던 그가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녀는 딸 몰래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결혼반지와 남편의 시계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귀금속을 챙겨들고 집을 나섰다. 금은방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그녀가 금은방 문을 열려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서연이었다. 그리고 서연의 뒤에는 경찰관 2명이 서 있었다. 엄마,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서연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경찰서 조사실. 김은숙은 멍하니 앉아 있었다. 경찰관은 그녀에게 마이클 박 일당의 실체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 그들은 필리핀 마닐라에 거점을 둔 전문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조직이었고 박진우라는 이름도 마이클 박이라는 이름도 모두 가짜였다. 그의 사진은 도용된 것이었고 목소리는 변조된 것이었으며 그가 말했던 모든 것은 거짓이었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오직 하나, 김은숙의 돈이었다. 경찰은 대포 통장 거래 내역과 IP 추적 결과 그리고 먼저 검거된 하나의 진술서를 증거로 내밀었다. 김은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가 없었다. 귓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눈앞의 증거들이 그동안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잔인하게 증명하고 있었다. 장미 정원이 있는 집, 다정한 말들, 함께할 노후,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평생을 교직에서 쌓아온 자부심, 남편이 남겨준 마지막 유산, 그리고 한때나마 품었던 황혼의 설렘과 희망까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경찰서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마른 눈물을 삼키며 어린아이처럼 소리 없이 흐느꼈다. 국내에서 활동하던 하나와 몇몇 조직원들은 검거되었지만 주범 박진우는 이미 필리핀으로 도주한 뒤였다. 경찰은 인터폴에 공조 수사를 요청했지만 해외에 거점을 둔 사기 조직의 총책을 잡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했다. 김은숙이 보낸 돈은 이미 여러 개의 대포 통장을 거쳐 해외로 빠져나간 뒤였다. 그녀는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잃었다. 하지만 돈보다 더 아픈 것은 사람을 믿었던 순수한 마음이 짓밟혔다는 배신감과 스스로에 대한 깊은 자괴감, 그리고 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죄책감이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지냈다. 창밖의 가을 햇살도 딸 서연의 애끓는 위로도 그녀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다. 그녀는 살아갈 이유를 잃어버린 듯 보였다. 서연은 회사를 휴직하고 어머니 곁을 지켰다. 아무 말 없이 죽을 끓여드리고 묵묵히 집안일을 하며 밤에는 잠 못 이루는 어머니의 등을 쓸어내렸다.
엄마, 제발, 제발 기운 내세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엄마. 서연은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함께 울었다. 어느 날 오후 복지관 친구 오미자 씨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찾아왔다. 은숙 씨, 괜찮죠? 다 들었어. 아이고, 속상해서 어째. 그런 놈들은 천벌을 받아야 혀.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밥은 먹어야지. 사람이 밥심으로 사는겨. 오미자 씨는 어척스럽게 김은숙을 일으켜 앉히고 숟가락을 쥐어주었다. 그녀는 김은숙의 손을 잡고 한참을 함께 울어주고 함께 욕해주었다. 그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위로에 꽁꽁 얼어붙었던 김은숙의 마음이 아주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했다. 시간이 흘렀다. 잔인하게만 느껴졌던 시간은 그러나 상처를 아물게 하는 유일한 약이기도 했다. 겨울이 지나고 앙상했던 나뭇가지에 연두빛 새순이 돋아나는 봄이 찾아왔다. 김은숙은 여전히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더 이상 어둠 속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았다. 그녀는 딸의 손에 이끌려 심리상담센터를 찾았고 낯선 상담사 앞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모든 감정을 쏟아내며 통곡했다. 그것은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과정이었다. 그녀는 다시 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지만 오미자 씨를 비롯한 친구들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예전처럼 그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함께 웃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서예를 쓰는 소소한 일상 속에서 김은숙은 아주 조금씩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딸 서연은 예전보다 더 자주 전주를 찾았다. 주말이면 아이들을 데리고 와 집안을 북적이게 했고 평일에도 저녁마다 영상 통화를 걸어왔다. 모녀는 예전처럼 많은 대화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들 사이에는 말없이도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는 깊은 연대가 자리 잡고 있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김은숙은 서연과 함께 전주 천변을 걷고 있었다. 강물은 따스한 봄 햇살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였고 둑방길에는 노란 개나리와 하얀 벚꽃이 앞다투어 피어나고 있었다. 유모차를 탄 손주들은 까르르 웃으며 재롱을 부렸다. 엄마, 저기 봐요. 벚꽃 정말 예쁘게 폈다.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김은숙은 딸의 손을 잡고 희미하게 웃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여전히 슬픔의 그늘이 남아있었지만 그 눈빛은 예전처럼 공허하지 않았다. 그러게나 말이다. 참 곱구나.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흐드러지게 핀 벚꽃을 올려다보았다. 바람이 불어와 하얀 꽃잎들이 비처럼 흩날렸다. 서연아, 미안했다. 그리고 고맙다. 엄마도요. 저도 미안하고 사랑해요. 모녀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낙엽 지는 가을에 스며들었던 어두운 그림자는 길고 아팠지만 상처 입은 영혼 위로 다시금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비록 많은 것을 잃었지만 그 시련을 통해 가장 소중한 것, 바로 곁에 있는 가족의 사랑과 인간적인 연대는 결코 잃지 않았음을, 아니 오히려 더욱 깊어졌음을 깨닫고 있었다. 그녀는 딸의 손을 잡고 손주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조금은 더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봄날의 햇살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